반갑습니다. 아, 차를 갖고 오시면은 뭐 금방 올라오는데 전철역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시려면은 힘드시죠. 아, 그래도 조금 걷다 보면 걸을 만한 거리인 것 같고, 아, 오늘이 벌써 10월 27일이죠. 벌써 이제 10월 달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우리 비전 스쿨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째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비전 스쿨 강의가 있는데, 오늘은 부득불 수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사정으로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오늘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뭐 각설하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인생에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죠. 뭐 이 나그네 이주민들 비롯한 나그네 목회만 이제 올해로 30년째 하고 있는데, 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면, 먼저는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꼭 어떤 시점에 꼭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우리 김혜경 교수님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교수님이시고 누님이십니다. 사실 누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가끔, 근데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 몽골 학교 나성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고, 관심으로 도와주신 분이 김혜경 교수님이십니다. 김혜경 교수님은 저하고는 한 20년이 벌써 지났는데, 훨씬 지났죠. 20여 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늘 만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상의하고 그랬죠.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런 소개도 좀 해주시겠지만은, 교수님은 지금은 지구촌 나눔 운동, 우리나라 아주 중견의 아주 참 훌륭한 NGO의 지금 이사장이세요. 이사장이시고, 그전에는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비서관을 하셨고요. 또 여성비서관도 아마 하셨죠. 시민사회 운동 쪽에서는 아주 정말 그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겸임교수시죠. 초빙교수라고 그럽니까? 겸임교수라고 그럽니까? 교수님으로 이제 국제개발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또 교수님으로서 역할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국제개발 원조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래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요, 제가 이 강의를 많은 분들에게 이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개발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 개발을 이루어온 그런 국가인데, 우리가 이제 OECD 국가가 되면서 소위 경제 지원을 받았던 국가에서 해외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숙제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아마 더 나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더 나아지긴 어려울 겁니다. 이때 새로운 대안으로서 교회가 좀 더 이 해외 원조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혜경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매우 의미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혜경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네네. 아마 유튜브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랑은 굉장히 좀 먼 얘기 같다, 새로운 얘기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얘기를 하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시절부터 해서 우리가 원조를 주는 시절로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시작했을 때 이제 20년이 이제 훨씬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쪽에서 일하게 된 게 이제 거의 이제 30년이 다 되오는데, 그때는 사실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말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ODA란 말도 사람들이 거의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94년쯤부터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95년 이제 이때쯤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쯤에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은 게 1995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북경에서 UN 회의가 있었어요. UN 회의인데 이제 북경에서 열린 UN 여성에 관한 회의, 베이징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UN 베이징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국제개발 협력이 뭐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얘기는 아마 나중에 잠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우선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할 거고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청계천. 딱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딱 보시면은 청계천 그러고 압니다. 근데 요즘에 20대, 30대들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어딘가 어느 필리핀의 슬럼가인가?
무슨 케냐의 슬럼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좀 동양 애들 같은 애가 있으니까 이게 동양 어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지금의 청계천은 뭐 말끔하게 그 물이 줄줄 흐르는 아주 예쁜 곳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뭔지 알고 이때 이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그게 이제 바로 그 우리 그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53년 그 6.25가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2015년에 28,814불, 이제는 3만 불이 넘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을 이제 구매력으로 환산하는 걸 보면 거의 일본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빨리 지금 소득이 올라갔죠. 지금 이탈리아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눈부시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은 언제 OECD에 가입했냐? 95년도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되고 나서 OECD에 가입하자 그러면서 96년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96년부터 이제 96년에 가입을 해갖고 97년부터 우리 OECD 이제 회원이 돼갖고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 OECD의 DAC라는 거는 2009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인데, 이 개발이라는 거는 선진국들, 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을 주자, 그 원조를 주자.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 그래서 DAC, 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위원회는 훨씬 뒤에 가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가입하면은 우리가 원조를 그 저쪽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줘야 된다는 이 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자, 저 가입을. 그래서 미뤄오다가 2009년에 비로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아마 이게 G20 정상회의 하는 광경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세계의 그 많은 여러 나라 G20 국가의 대통령 혹은 수상과 다 오시고 또 부인들도 오시고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회의와 행사를 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회의를 했고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OECD가 보통 하는 회의인데 이거를 부산에 유치를 했어요. 왜 그럼 이걸 부산에서 했느냐? 부산은 우리나라의 원조 물자가 가장 처음 들어온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고 또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OECD의 이 회의를, 원조에 대한 회의를 유치했다. 그래서 부산에서 특별히 이걸 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수출 규모가 세계 6위.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를 이제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앞질렀다. 뭐 이런 통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몇십 년 동안 특히 이제 여러분과 제 세대, 우리 세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 넘어가서
아, 네. 여기 이게 나와서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G20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G20 국가는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그래서 7개의 그 가장 큰 경제적으로 큰 나라 7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끔 러시아를 껴줬다가 뺐다가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G20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 전체 그 경제 규모의 80% 이상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할 때 이 G7이나 혹은 G8에서 이거를 논의하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빈곤 문제, 이런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논의를 이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유엔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경제적으로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재정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G20에서 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됐냐면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G8 갖고는 안 되겠다. G20를 더 확대하자. 그래서는 이제 G20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됐고, 서울에서 그 회의를 했을 때 이 개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도국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고 더 이제 그 중지를 모아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한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건의를 해갖고 그 개발이라는 의제가 여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G20에 우리가 그 기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다음에 이제 ODA 수원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그 원조가 121억 달러입니다. 121억 달러. 이거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원조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게 1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다. 그리고 원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용한 나라, 활용한 나라 중에 으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원조를 받았고 어떻게 원조를 활용했나,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은행의 대상국, 도움을 주는 대상국, 차관이죠. 차관. 이제 유상 원조인데 차관을 주는 대상국에서 빠졌고요. 2000년에 OECD의 수원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OECD에서는 원조, 이 나라에 주는 돈만 원조라고 한다라고 해서 수원 대상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원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OD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를 들면 카트리나 때문에 이제 지원을 우리가 했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OECD에서 딱 지정하는 그 국가들한테, 개발도상국들한테 주는 원조만 이게 ODA로 이제 통계치에 잡힙니다. 그리고 ODA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갖고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이거는 정부나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95년에 세계은행에서 졸업했고 2000년에 OECD에서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ODA의 주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키스트, 정수직업훈련원, 금호공고, 한덕 부산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한백 창원직업훈련원. 보시다시피 대부분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ODA 자금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걸 받기 시작했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이제 여기 군정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1948년 8월 14일까지 미군의 군정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군의 점령지 구호 원조, 점령지역 경제 복구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전부 무상 원조로 받았습니다. 무상 원조라는 건 뭐냐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다. 예, 그래서 무상 원조로 받았습니다. 이때. 그랬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났죠. 한국 전쟁이 나니까 뭐 긴급하게 여러 가지 원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조가 필요하게 돼 갖고 이제 그 1950년 7월에 유엔에서 참전 및 원조 제공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때부터 이제 유엔에서 이제 원조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의 이제 민간 구호 Civil Relief in Korea라는 걸 만들었고 50년에 한국 재건단을 만들었고 한국 통일 부흥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해갖고 50년의 전쟁 이후에 전쟁 그 구호 물자 또 재건을 지원하는 그 재건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부분이 무상 원조를 받게 됩니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예, 한국 전쟁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왼쪽에서 이제 한국 전쟁에 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밑으로 밀리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휴전선이 된 그 지도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전쟁에서 바로 이제 피해를 입었으니까 구호를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 뭐 농산물이라든가 구호 물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의류도 오고 그다음에 그 식품류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다 부서졌으니까 이제 그걸 복구하는 복구 지원금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호와 복구 지원금이 오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를 재건하는 그런 자금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재건하는데 예를 들면은 농업 생산을 좀 늘려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비료 공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건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립보건의료원이 만들어진다든가 또 전기가 있어야 되고 철도가 이제 그 필요하다. 왜냐? 산업을 이제 또 재건하려면 이제 산업이 부흥이 되려면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들어온 자금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깔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OECD라든가 이제 이런 유엔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원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공을 하면은 그 나라가 발전을 하겠구나. 그래서 근대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근대화 이론이라는 거에 따라서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술 협력이라 그러죠. 기술을 이제 지원하는 기술 협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필요한 것을 그런 OECD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UN 기구를 통해서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1955년에 한미강 잉여 농산물 도입 협정 체결을 해서 우리가 잉여 농산물도 들여오게 됩니다. 뭐 우유가루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뭐 많이 들여왔던 그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게 뭔가 헬프 코리아 트레인입니다. 헬프 코리아 트레인. 이거는 이제 1950년에 그쪽에 이제 미국에 있던 교포들이 한미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관해서 더 프레임 익스프레스에서 자유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횡단하면서 한국 전쟁의 이 피해자들을 돕자. 이 그 구호와 복구를 돕자. 그래서는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케어 이렇게 쓰여 있죠. CARE.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NGO입니다. NGO 이제 그 비정부 단체죠. 비정부 단체. 이 케어가 한국 전쟁 이후에는 한국에 이런 패키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그림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패키지 안에는 그 식량도 들어 있었지만은 실과 털실과 그다음에 바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주면은 이렇게 한국의 그 어머니들이 받아갖고 그 스웨터를 뜨고 해갖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케어 패키지라 그러고 이 케어라는 단체의 케어 패키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원조가 필요한 지진이 일어났다, 홍수가 났다, 혹은 가뭄이 들었다 할 때마다 이 패키지에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담요나 텐트를 보내기도 하고 해서 이런 긴급 구호라고 합니다. 이걸 긴급 구호. 긴급하게 자연재난이 났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내전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뭔가를 지원해야 될 때 요걸 긴급 구호라 그러는데, 이거를 잘하는 거는 정부보다는 NGO가 잘합니다. 이걸 잘하는 이제 그런 비정부 단체들이 있고, 이 ODA 그 정부의 원조 자금 중에 이렇게 NGO를 통해서 긴급 구호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디서 하냐면 외교부가 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IT에서 지진이 났어? 그러면 이제 어느 단체가 가서 이 일을 할까? 이제 그거를 다 모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금을 쓰겠다 그러면 이게 NGO들이 그 돈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구호 자금, 이제 혹은 인도적 지원 자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적 원조. 자, 요거는 이제 국립의료원 설립입니다. 국립의료원 설립인데, 지금도 이제 국립의료원은 지금 을지로에서 아마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여기는 그 스칸디나비아 3국이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자금만 될 뿐만 아니라 이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서 이 병원 의료 시스템을 전체를 갖춰놓고, 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기숙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안정적으로 했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사업. 이제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병원이 프로젝트가 돼서 그 건물만 달랑 세워주는 게 아니라 건물도 세워주고 그 안에 들어갈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도 있을 수 있고 병원 침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때도 MRI가 있었는데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뭐 이런 기기들도 여기 같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시스템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를 보내갖고 안정될 때까지 그 도움을 해주고, 이거 전체를 해갖고서는 그쪽에 탁 프로젝트로 이제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사업. 이거를 그러면은 정부가 직접 하느냐? 이것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우리가 베트남에 뭘 해주고 싶은데 베트남에 직업훈련센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갖고 베트남하고 합의가 되면은 그걸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그러면 이제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NGO 같은 데서 거기에 이제 입찰에 참여해갖고 그 잘하는 데를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사실 NGO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지구촌 나눔운동도 이런 데에 이제 참여를 해서 베트남의 이제 꽝찌라는 성에 지역 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입찰에 경쟁에 들어가서 그걸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하고 같이 해갖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농업 발전,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의료 체계 개선, 그 다음에 공무원 연수까지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프로젝트로 합니다. 예, 그런 거를 국별 사업이라고 하고, 국별 사업 중에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로 이런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국제협력본부가 ODA로 지원해갖고 서울대, 의대, 농대, 공대 교수들을 미네소타 대학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국립의료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왔고 전문 인력이 왔고, 이거는 우리나라 인력이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아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는 기술협력 또는 연수라고 합니다. 기술협력 또는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뭐냐면 우리나라 가장 먼저 했던 원조 사업이 뭐냐면 연수 사업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원조 자금이 없었을 때도 우리가 연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수를 했는데 그 돈은 누가 냈냐? 미국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수에 참 강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장단기 연수를 하고 또 그쪽에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기술을 주고받는다 해서 기술 협력이라고 합니다. 기술 협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0년대를 이렇게 그 상기해 보시면은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1차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부 주도의 수입 대체 및 수출 중심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보통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시장이 알아서 발전을 하도록 그냥 놔두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그때 자본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세워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강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살려야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비재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해외에서 수입하지 말고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걸 하면서 수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수출 전략도 만들어서 수출 중심 산업화도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서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남미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저기 그 선진국들이 부자 나라들이 우리를 다 수탈을 해갔으니 이제는 수탈을 해가고 원조는 가져가고 자원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또 비싼 가격에 우리 팔았으니 뭐 우리가 봉이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자 해갖고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한 데가 남미 국가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출 주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마 여러분이 국산품을 애용하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용품을 뭐 일제를 쓰거나 하면은 학용품 검사도 해갖고 선생님한테 안 맞고 뺏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입 대체 산업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출 중심 산업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섬유, 신발, 전자 등 처음에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경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가발 만들어서 판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섬유 산업, 이 대구 쪽에서 많이 경상도 쪽에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 하면은 국제, 신발, 우리나라가 지금도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뭐 신발 쪽, 그다음에 전자, 뭐 지금 전자 산업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그래서 경공업부터 해갖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기관 산업,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해서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관은 아까 무상 원조와는 다른 유상 원조입니다. 이거는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하니까 빚입니다. 빚이지만은 좋은 조건이에요. 이자가 싸다든가 한 30년 있다가 갚기 시작하라라든가 하는 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빌린 돈이죠. 차관을 이제 이때부터는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이 필요한 산업에 이제 차관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봤던 거에서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이 다자간 협력은 뭐냐? 네,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 우리는 미국 원조를 받았어, 독일 원조를 받았어, 뭐 프랑스 원조를 받았어.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양자간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양자간. 그래서 원조 중에는 국가 대 국가로 일어나는 양자간 원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간 원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엔에 돈을 냅니다. 혹은
그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나 아니면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이런 개발은행에 돈을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이제 어디를 도와줄까 어느 나라를 도와줄까 해갖고 합니다. 이걸 다자간 원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돈을 여기저기 다수의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다자간 기구라 그러고 그 다자간 기구에서 돈을 받은 거를 이제 다자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하는 중에 한 70%는 양자간 원조로 다른 나라에 직접 하고 한 30%는 다자간 원조로 뭐 유엔에 분담금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월드뱅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뭐 이런 데에 이제 출자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어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지어달라 미국한테 그래서 이제 이걸 지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지금도 있죠. 이제 키스트 카이스트가 다 여기 이제 또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과학 인력, 산업 인력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한테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갖고 한국이 이거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키스트 같은 거를 거기에 베트남에 지어줬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을 세워주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그 원조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1970년이 돼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통일벼라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세계적으로 원조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아까 1960년대에 세계 원조가 이렇게 그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술을 좀 잘 가르치면은 근대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지원하고 하자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지원을 받아갖고 성공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된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더 커진 나라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게 너무 빈곤한 사람들은 이게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니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필요는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프라 세워줄 때가 아니라 먹을 거, 식량,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보건 이거 해줘야 되지 않아? 세계의 이제 어떤 그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량 증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가담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 어떤 정신혁명 같은 걸로 이제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화학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석유, 화학, 기계, 조선 이런 데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6대 전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투자를 위해서 차관을 들여오게 됩니다. 차관을. 그래서 이게 이제 차관을 들여오고 하면 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면은 기업한테 꽂을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기업한테 심지어 마이너스 이자율이 있었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기업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나중에 갚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런 중화공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던 차에 1973년하고 1979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에서 우리 석유 파동에 갖고서는 굉장히 이제 저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석유 파동이라고 하면 석유를 갖다가 이제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값이 막 올라갑니다. 1973년은 이라크 전쟁이 나갔고 이제 첫 번째 이라크 전쟁이 나서 석유 파동을 중동에서 줄였고
1979년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란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갖고 그쪽 중동 지역에 석유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 이제 각 나라마다 경제 당국에서 이거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1973년에는 이자율을 낮춰갖고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해야겠다 했는데 79년은 오히려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자율까지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물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개도국에서 자기네 이제 산업화를 위해서 돈을 꼬간 나라들이 막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고 이거 갚을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외채 도입 때문에 이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고, 또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정말 큰일이 나갔고 어디를 갔냐? IMF로 갔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간 데가 IMF인데, 이제 IMF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은행에서, 상업은행에서 이제 돈 빌린 것들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IMF죠. 그래서 IMF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다행히도 IMF에 가지 않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IMF 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IMF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얘가 맨날 돈 다 쓰고 펑청펑청 쓰고 더 달라고 자꾸 그런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그것처럼 돈을 줄 때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돈을 헝청망청 써서 되겠냐? 허리띠 졸라매. 그래갖고 국가 예산을 줄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국가 예산을 줄이면은 줄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게 이제 결과가 되고, 또 그래 IMF 돈을 가져가면서 너네가 시장을 개방해라. 그 다음에 국영기업 같은 걸 민영화해라. 이런 조건들을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1997년에 경험해 보셨지만은 그때 이제 민영화를 많이 하게 되고 시장 개방을 하게 되고,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극복을 해서, 그럼 세계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나라는 극복했지만 다른 나라는 극복 안 해서 IMF 갖고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장을 개방하고 개도국들이 그다음에 민영화를 하고, 그다음에 환율도 환율이란가 이자율이 또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레이건오믹스 영국의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들의 정책도 뭐냐 하면은, 야 이제 국가가 너무 여기 관여하지 말고 시장에 많은 것을 맡겨라라고 이제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제 상당히 크게 이게 구조조정, 원조를 줄 때는 구조조정을 해라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원조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창원 기능대학을 세웁니다. 직업훈련원을 세우는데 이제 기능대학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 정부가 산업발전계획과 함께 이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같은 거를 같이 연동을 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졸업하면 다 그냥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없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훈련하고 일자리로 들어오고 훈련하고 일자리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직업훈련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에서도 다른 나라에 직업훈련원을 많이 세워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세워졌고요. 근데 독일은 특별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훈련원을 세워주는 겁니다. 독일의 원조 중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훈련원을 세워줍니다. 이것처럼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가 중점적으로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잘하는 분야.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비교 우위 분야를 보통 만듭니다. 원조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966년과 7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무상이 3억 달러, 유상이 2억 달러죠. 그래갖고 이제 이 돈을 거의 다 인프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소양강 댐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 자금으로 만든 거고, 포항 종합제철이 저 자금을 받아갖고 이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부 고속도로를 짓는 데도 많이 들어갔고, 항만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차관으로 받은 거는 충실하게 이런 인프라에 지원을 했고, 이 인프라는 반드시 우리의 산업화와 연결이 돼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원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원조 중에는 댐을 세워놨는데 가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을 세워놨는데 사실 그 나라 산업화하고는 별로 상관이 안 돼서 이게 별로 여기에 졸업을 해도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직업훈련원에 오는 사람이 없고 해서 사실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조의 효과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조는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조를 얘기할 때는 more aid, better aid 해갖고 더 많은 원조, 더 좋은 원조 이렇게 얘기해서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조의 효과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나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아서 쓰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IMF에서 구조조정을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IMF까지 안 갔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갖고 뭐 시장을 개방해라, 자유화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같이 자유화하고 시장도 개방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정부의 민간 경제활동 관여를 축소하면서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처럼 시장 영역의 자율화를 많이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로 이거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후반에 가갖고 이제 앞에 산업화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막 나타나고 경제 호황이 되는데 1986년부터 88년까지 연평균 12%가 막 성장합니다. 자, 중국이 막 성장할 때 막 7% 성장해서 대단한 성장이라고 세계가 주목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막 12%, 13%씩 막 성장을 해갖고 1987년에 6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다르게 됩니다. 그 전에 한국에 대해서 뉴스에서 본 거라고는 뭐 한국 전쟁 6.25 동란,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서울 올림픽의 모습이 세계의 텔레비전에 나가면서 한국의 변화한 모습, 발전한 모습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개도국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우리는 어떻게 한국을 배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1983년에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가 방한해 갖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엔차관을 주겠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카소네 수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나카소네가 수상이 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잘 살게 됐는데 국제사회가 별로 일본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일본을 별로 이렇게 막 일본의 뭐 발언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원조를 그다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게 우리가
원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낙하손의 수상 때 원조를 대대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때 한국에도 낙하손의 수상이 와서 차관을 많이 늘리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원조 규모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일본이 원조가 세계 1위였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 1위고 일본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때 어떻게 했냐? 87년에 저렇게 무역 흑자가 되고 하니까 우리도 원조를 해야겠다. 원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냥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경제적인 거랑 좀 연결을 해갖고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기업이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조 자금도 주고 그다음에 수출을 지원하는 자금도 주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나라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라고 해서 이제 EDCF라는 걸 만듭니다. 이 EDCF는 사실 일본에 있는 OECF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DCF는 대외 경제 협력 기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있고요. 이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냐 하면은 수출입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부서가 있고, 정책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은 기획재정부가 만듭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그 원조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이거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EDCF는 차관을 줍니다. 이게 양어성 공공차관 그랬는데 뭐냐면 양어성이라는 거는 좋은 조건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 이자율이 낮든가 아니면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거치했다 상환해라라든가 이렇게 좋은 조건, 상업용보다 좋은 조건으로 준다. 그래서 양어성 공공차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의 돈이다. 그래서 공공입니다. 공공차관. 그래서 이런 이제 87년에 우리가 EDCF를 설립을 해갖고 이제 차관, 유상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8년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차관을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관을 받는 나라,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을 받는 나라 대상에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받았나 보면은 이제 연두색이 무상원조고 그 하늘색이 유상원조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원조를 처음에는 많이 받았죠. 우리가 이제 해방하고 그 다음에 6.25 동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까지는 무상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비슷해지다가 이제 70년대, 76년도부터는 그 유상원조가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유상원조가 훨씬 많아져서 우리가 121억 불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1990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 1990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소련이 무너진 거. 그래서 이제 소련이 무너졌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남북한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 북한하고 1995년에 $10,000를 돌파하고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고, 그런데 1991년에 외환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국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외환위기가 와갖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게 여파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불행히도 그때 이제 IMF의 그 구조 조정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환율도 엄청나게 높아져서 700원대 하던 환율이 막 제일 높을 때는 1,900원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구촌 나눔동을 설립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그 직업훈련원을 센터를 세워주기로 해갖고 계약을 했을 때는 700원대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막 1,900원대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1,5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해서 그 돈을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은
고정 환율이었고 우리는 이제 변동 환율이었기 때문에 우리 환율은 막 왔다 갔다 했고 베트남은 그대로 달러와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 돈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달러랑 똑같이 갚게 돼갖고 무지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발 협력을 하는 국제 개발을 하는 기관이나 NGO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율이 그냥 10% 올라버리면 그냥 막 이게 돈이 더 나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91년에 이제 유엔에 가입하면서 코이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럼 코이카라는 건 이제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하는데 이게 일본의 자이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재팬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그래서 자이카라 그러는데 그랑 이름을 또 똑같이 해갖고 91년에 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세우게 됐냐면은 한때 우리나라가 우리 인력을 중동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해외 이주 개발 공사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 해외 이주 개발 공사의 역할이 거의 다 됐을 무렵에 이제 우리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면서 그 해외 이주 개발 공사를 코이카로 전환을 하면서 이름을 코이카로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그 국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뽑고 해서 이제 그 코이카라는 걸 만들었죠. 91년에 이제 여기에서는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무상 원조입니다. 아까 EDCF가 유상 원조를 했거나 반대로 다르게 여기는 이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 요 무상 원조를 주게 됩니다. 무상 원조 자금 지원을 하거나 혹은 기술 협력. 이제 기술 협력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이제 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협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1995년에 세계은행 차관 대상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OECD 다크의 ODA 대상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제 여기 수원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도대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르냐 하고 볼 때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확 올라가는 건데요. 저 왼쪽은 이제 비슷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PPP Adjusted GDP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구매력 환산입니다. 구매력 환산. 이게 그냥 GDP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수치 그대로 할 때가 있고 이게 그 나라의 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을 한 게 이제 PPP Adjusted GDP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 맨 밑에가 케냐죠. 그 아프리카가 발전을 참 많이 못했죠. 아프리카 가장 발전을 못한 지금 대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인디아. 인디아는 저 후에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빨간색이 칠레,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아르헨티나가 저기 보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5,000불이 능가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발전이 되게 안 됐고 그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한국입니다. 저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이 뒤에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여기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대만,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개 국가가 이제 했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발전을 하는 데는 원조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런 덕도 컸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ODA 공여국으로의 대한민국인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북경 여성대회에 갔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몇 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신랑이죠. 신랑과 함께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랬는데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남편이 하도 박사학위를 천천히 해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이제 또 직장 생활도 하다가
10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에 제가 한국에 2번 나왔는데 5년 만에 한 번 나오고 또 9년 만에 한 번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한국이 정말 그 눈이 돌아가게 정말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막 그 건물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그 문화 이런 거는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제 애가 있어갖고선 애를 이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 큰 길도 아니고 골목길인데 빨리 지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애를 어떻게 질질 끌고 가야 되잖아요. 사실 절대로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빵빵거리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별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시민운동 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느낀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전부 다 모든 미국인이 사람을 존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눈에 띄었던 것 중에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은 일단 사람 취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연방 정부가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 연방 정부에서 만약에 그 거짓말해서 뭐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랬으면은 완전히 연방 정부에선 절대로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되게 심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면은 다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취급을 안 하는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이게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교회들은 안다면서 기독교 문화는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그 초창기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느꼈던 거고, 2번째가 자원봉사였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공부를 끝내고 필라델피아의 좀 외곽에 거의 웨스트 체스트라는 아주 조그만 데인데, 거기에 이제 그쪽 근처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오래된 백인들의 커뮤니티예요. 거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학교 나오고, 엄마 아빠도 그 학교 나오고, 뭐 애들도 그 학교 나오고, 대대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아주 전통적인 마을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학교에 돈이 없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TA라고 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에서 학부모하고 교사들이 이제 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학교에 이제 보면은 그때 제가 거기 있을 때가 이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놀이기구 같은 게 상당히 좀 낙후됐어요. 근데 예산은 없고 그러면은 이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북페어라고 해서 책을 파는 행사를 해요. 그럼 다 그날 저녁에는 가서 학교에 가서 책을 삽니다. 그 돈 모아갖고 이제 거기 도서관에 책을 해주고, 또 생일날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책을 기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또 부모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뭐 스프링 페어 그래갖고서는 애들이 와서 막 놀이를 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때 또 티켓을 팔아서 또 돈을 모읍니다. 또 한 번은 또 디너 파티 해갖고 다 뭐 티켓을 사라 해서 그날은 다 저녁에 학교에 가서 밥 먹는 날입니다. 근데 재료는 또 다 가져가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감자 가져가고 누구는 양파 가져가고, 그래갖고 또 부모들이 가서 또 다 그거 만듭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닭 잡아먹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다 모아갖고 돈을 모아갖고 이제 학교에 그런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이제 저희 애들을 시켰는데, 보이스카우트도 어려서부터 이제 모금하는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모금 캠페인을 하는데,
샌드위치 거기 호기라 그래요. 지금 이제 그 호기 샌드위치인데 이렇게 기다만 이제 빵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그 먹는 건데 그 호기를 판매를 해요. 그럼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동네를 다 그 학교 옆에 동네를 다 이제 나눠 갖고 거기 가서 이제 주문을 받아오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부모하고 애하고 가서 부모는 이렇게 있고 애가 가서 그 집에 똑똑똑 두드리고 보이스카우트 1학년 애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느 학교 보이스카웃인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샌드위치로 우리 보이스카웃 샌드위치로 점심을 드세요. 몇 개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구수대로 2개도 구입하고 3개도 구입하고 뭐 그냥 우리는 그날 샌드위치 밖에 나가서 먹어 그리고 안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애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필요한 사회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설명하고 그걸 모금하는 게 이게 자랑스러운 거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 주에는 또 새벽 같이 가서 그 샌드위치를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된다 부모들이. 그래서 또 만들어서 점심 때 또 다 갖다가 배달해갖고 돈을 모으면은 그 활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자원봉사죠. 저는 그 전에 이제 7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이제 정부가 뭐가 잘못됐다 비난을 많이를 했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비난을 하는 대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서 뭘 하는구나. 이거 되게 인상적이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2가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하는 거 이 2가지를 배워갖고 돌아와서 이제 들어간 단체가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이 한때 이제 한때 굉장히 날렸다가 또 조용했다가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지금 핫 이슈가 되니까 다시 이제 아마 경실련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거기 이제 일하게 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입니다. 이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그래서 경제정의를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북경 여성대회를 갔어요. 그래서 경제정의라고 주제가 붙은 그런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를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다 소개를 하면서 내가 다니는 단체는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단체인데 이게 우리가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고 정책을 바꾸고 이런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돈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해.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분급 문제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죽게 된 사람 얘기야.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경제 정의야.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 정의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지만 거기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몸 팔고 인신매매에 걸리고 하는 그래갖고 인권을 제대로 정말 보장받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로 가갖고 정말 우리 도우미로 가는 거죠. 도우미로 가갖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갖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윗분들 모시고 같이 만든 게 지구촌 나눔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나라 또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좀 돌볼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995년에서 1만 달러가 되고 나니까 우리도 OECD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들어가고 또 이제 그 후에는 원조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EGCF도 만들고 코이카도 만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역으로 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에 한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 정부 자금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 미국 자금으로 했는데 한국 정부 자금으로 외국 연수생을 처음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에 EDCF를 설립했고 91년에 코이카를 설립했고 2009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서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법을 만들 때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면서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같이 이제 일했던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로 계신 김부겸 국무총리십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라니까 이제 발의를 해갖고서는 이 법을 만들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말고 맨 처음에는 ODA 기본법으로 할까 그랬더니 ODA는 그냥 정부가 하는 원조만 포함하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민간이 하는 원조도 민간이 하는 그런 지원도 다 포함해서 우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만들면 어떨까 해갖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공여국으로 가는 건데, 공여국의 역사를 할 때 진짜 앞에 역사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쭉 여기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기에 이거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연수 사업입니다. 거의 기술협력.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을 키우고 하는 이 기술협력에 거의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1977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9억 원 상당의 한국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유하는 물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물자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년도부터 해갖고서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건설부 노동부 해갖고 그 건설 기술 용역 사업을 84년에 하고, 또 노동부가 직업훈련 설립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부처에서 잘하는 거를 해갖고 기술 협력을 하게 됩니다. 기술 협력, 뭐 직업훈련원을 세운다든가, 뭐 기술 용역 사업을 한다든가 하다가 87년에 이제 EDCF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차관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89년도에 한국 해외 청년 봉사단을 처음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먼저 파견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코이카가 이 업무를 가져와서 봉사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봉사단을 파견을 처음으로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 해외 봉사단을 처음으로 파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전 이후에 전쟁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총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결국 다 돈이 드는데, 전쟁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이 안 들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인 대신 평화를 추구하는 군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평화봉사단입니다. 영어로는 Peace Corps예요. Corps라는 건 이게 그 군대를 말할 때 corps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봉사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Peace Corps예요. 그래서 진짜 corps, 군대 대신 평화를 추구하는 봉사단을 만들자 그래서 Peace Corps를 했고, 이 처음으로 파견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이제 코이카에서 처음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 피스콜프스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행사에 갔었는데, 야, 이렇게 한국이 변해갖고 그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변해서 나를 이렇게 초청해주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줬더니 너무 감동이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평화봉사단이 시골에 가갖고서는 영어 가르치고 뭐 해갖고, 거기서 또 결혼해갖고 한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해외 한국 해외 청년 봉사단은 그런 식으로 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다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간호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지금 세계 각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한때 뭐 몇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이제 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합니다. 세계의 친구들, 세계의 한국 친구들에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봉사단 사업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91년도에 이제 그 국제협력단이 세워지게 됐고 92년도부터 코이카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사업. 95년도에는 이제 그 NGO 지원 사업을 하게 되죠. 이제 95년도부터는 그 NGO들한테도 요때까지는 91년부터 95년까지는 코이카가 직접 사업을 했어요.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 이거 사업을 할 사람들이 누군가, 사업을 할 기관이 어딘가 해갖고 입찰이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NGO들한테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전에는 사실 한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단체가 한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3천만 원 받은 데가 있고.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그 수혜 기간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저희가 받을 때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한 10개 기관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받느냐? 지금은 NGO들이한테 지원하는 금액의 그 한도, 제일 높은 돈이 1년에 한 단체에 5억입니다. 5억이고 그 5억씩 3년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15억을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NGO에서 20%를 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5억을 받게 되면 이제 20%를 거기 매칭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하는데 이렇게 받는 단체들이 수십 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10억으로 올린 새로운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억까지 5년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번의 길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총 15년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개를 이 프로젝트를 딴 기관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와 지구촌 나눔운동 이 3기관이 이거를 땄는데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복지 사업이라든가 구호 사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구호 사업을 하지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그럼 지구촌 나눔운동이 어떤 사업을 따게 됐느냐 하면 몽골 사업입니다. 몽골 사업. 이제 몽골 사업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회근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이게 몽골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후해 갖고 몽골에 대단한 추위가 옵니다.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게 돼요.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죠? 저도 경험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보통은 눈이 이렇게 쌓여도 그 눈 밑에 그 마른 풀들을 동물들이 먹을 수가 있대요. 이 몽골은 다 유목을 하잖아요.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50도가 넘어가니까 이게 눈이 오면 그냥 얼어갖고요. 깡깡 얼어서 그거를 밑에 이제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갖고 동물들이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그 조사 지역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뼈만 앙상한 동물들의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조사들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몇 마리 있었는데 300마리 있었는데 300마리 중에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마리가 어떤 거냐? 보통은 이제 몽골에는 5축이 있어요. 5축. 뭐냐면 말, 소, 양, 염소, 낙타 이렇게 5개가 가장 많은 동물입니다. 이 5축이 다 합해서 한 3천만 마리쯤 있어요. 3천만 마리쯤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몽골이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인구수대로 나눠줬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교사다, 뭐 어디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맡겨놓고 간 거예요.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가면 이제 키워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추위로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살면서 하느냐.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들 이제 유목을 하니까 뚝뚝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갖고 공동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좀 뭐 우사도 세우고 축사도 세우고 이렇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내 재산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러고 잠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사회주의에서 오래 살아왔는데 그때 집단 농장을 한 거예요. 집단 농장. 그래갖고 집단 농장에서 하다가 자기 재산이 드디어 생겨갖고 하는데 다시 집단 농장으로 너희 모여서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 농림부도 만나고 이제 울란바토르 시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방목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생산성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도 낮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하나가 사막화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뭐 염소는 이렇게 뿌리채 그 풀을 뽑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염소 여기에서 나는 캐시미어를 좋아해서 점점 염소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막화가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막화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를 반정착농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농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 해갖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갈란트라는 울란바토르의 외곽의 자르갈란트에다가 축산 시범 농장을 만들고 영농 교육도 하고 그 새마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뭘 하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나면서 젖을 짜서 이제 우유 젖을 짜서 어떻게 파냐면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 사람들이 바게스 같은 이제 막힌 바게스 같은 데다가 갔다가 울란바토르 가서 파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공동으로 자동차로 이제 트럭으로 같이 하게 했다가 나중에 아예 이거 우유 공장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그맣게 소규모 우유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독하고 균질하고 하는 그거를 시범을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거를 어떤 전국적인 차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리는 거를 지원을 받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영양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은 균질화하고 또 이렇게 소독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영양도 그렇고 이걸 상품화 만들고 하면은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전부 또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에도 좋고 하는 이것이 이제 최근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떤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물건을 조달해 갖고 다시 가공해서 다시 유통하는 것까지를 쭉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좀 선진화된 국제개발협력 원조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런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민간 단체들도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제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은 너는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 내가 국제개발협력 가르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그거 뭐 하는 거야 국제개발협력? 처음 듣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예 가난한 나라 잘 살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은 야, 그걸 가르치냐? 돈만 주면 되지.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돈만 있으면 되냐? 야,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냐고. 아니 사회복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이 여러 이제 뭐 그 계층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예를 들면 자립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의존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난한데 어느 나라에 누구부터 어떻게 도와줄지,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이런 걸 전략을 세워야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잘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거 가르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얼핏 보면 이제 NGO가 뭐 그 돈 모아갖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같은 돈을 가지고 더 효과를 높일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효과성을, 이 돈을 잘 효율적으로 썼는지, 또 효과적으로 이걸 무슨 성과를 냈는지, 이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제 그 전공이고, 여러분들 이제 자제분이나 이제 중에서 이게 이런 거 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려운 거 하는구나, 그래갖고 좀 이제 그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EDCF라든가 코이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걸 도대체 받았으면 그만이지 꼭 환원해야 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환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왜 공유국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원조 수혜를 환원해야 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도 우리가 더 처음부터 부자였다 부자 된 사람보다 가난했다 부자 된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됐지? 그 도대체 비결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도국과의 협력. 자, 우리는 무역에서 엄청나게 흑자를 내는 나라예요.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을 그 중간에 이제 산업을 통해서 또 그 수출하고, 이 무역을 통해서 잘 살게 되는 나라고, 해외 에너지 거의 뭐 해외 의존하는 이런 해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만 쏙쏙 곳간만 빼오면 옛날에 일본이 경제적 동물,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욕먹었던 때처럼 우리도 욕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지금 코로나, 이 코로나 같은 거, 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백신을 만들어야지. 대부분 이 백신 개발은 선진국에서 하잖아요. 왜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해갖고 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니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닙니다. 이거를 또 그 개도국에 지원을 합니다. 개도국이 만약에 지원하지 않으면요, 막 욕먹어요. 너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 선진국에서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보건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거에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원조라는 게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에만 쓰여졌다면, 요새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느냐, 또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전염병 같은 걸 어떻게 예방하고 이거를 이제 퇴치하느냐 하는 거, 여기도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내고 진짜 지원을 할 때 낙하손의 수상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 그 정말 그 또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거를 하게 됐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런 ODA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무조정실로 가서 그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원조 개선 종합 대책을 이제 2005년도에 수립을 하게 되고, 2006년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2009년에 OECD 다크에 가입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 국제개발협력 정책만큼은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2005년에 대외 원조 개선 종합 대책을 이걸 만든 거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 갖고 2008년에 외환위기가 와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 이걸 그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이 외환위기, 경제위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아마 하셨겠죠.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세웠던 정책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약간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여당 야당으로 바뀌고 하면서도 이 정책만큼은 우리가 꾸준히 방향성은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기대만큼 이제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우리가 OECD 다크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그럼 200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국제사회 유엔에서요. 이야, 이거 앞자리가 이자로 바뀌잖아. 이 밀레니엄이 되는 겁니다. 밀레니엄. 이자로 바뀌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대대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심을 하자. 그래서 개발 목표를 전 세계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의 회원국이 189개국인데 189개국이 다 함께 이 목표 새천년 개발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8개의 목표를 보시면은 자, 1번은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2번은 초등교육 보편 누구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3번은 양성평등. 4번은 아동 사망률 감소. 5번은 산모 사망률 감소. 모성건강진지. 6번은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번은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근데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거고요. 뭐 화장실 같은 거. 그 다음에 슬럼에 사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좀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요.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권이에요. 의식주와 보건교육입니다. 이거는 이미 세계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채택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보편적인 권리라 세계의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럼 그런 권리가 뭐냐 할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해결해 주자라는 거고 8번은 뭐냐면 글로벌 파트너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개도국이 혼자 못하니까 좀 부자 나라들이 돈도 내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갖고 하자 하는 게 이제 이게 새천년 개발 목표. 영어로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15년 동안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어요. 물론 이제 다 달성한 건 아니지만 진전을 이뤄서 우리나라의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이런 걸 또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야, 15년 동안 세계가 같이 목표를 잡아서 해봤더니 상당히 이루어졌네. 그럼 우리 한번 15년 더 해보자. 그래갖고 야심차게 이번에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 만들 때와 달리 이거는 3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니까 이 목표가 많아졌어요. 목표가 많아졌어요. 17개. 아까 8개에서 17개로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거의 6번까지는 똑같아요. 앞에 거랑. 근데 여기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은 환경 문제가 들어갔어요. 환경 문제. 그래서 7번에 보시면은 에너지. 이제 에너지 문제. 값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네. 그다음에 11번에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환경을 생각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3, 14, 15는 뭐냐면은 기후 변화. 그다음에 그 생물, 그 육지에 사는 생물, 바다 밑에 사는 생물의 생물 다양성의 문제. 요것이 환경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이 환경 문제를 우리의 발전, 디벨롭먼트, 발전의 가치 생각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한테 지금 같은 이런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다.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왜 여기 8번 보시면은 그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있고요. 9번에는 산업화, 그 다음에 혁신,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것들도 이제 경제의 이제 일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어떤 사회 개발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권 차원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넣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뒷받침할 것인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조 지원이 들어가다가 딱 끊기면 그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했어도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를 같이 목표에 넣지 않고는 이게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구나라고 해갖고 이런 목표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0번은 뭐냐 하면은 불평등 문제입니다. 불평등. 이게 다 발전해도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은 결국 사회가 통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여기 넣고요. 그다음에 16번은 뭐냐면 평화, 정의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해도 내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쫙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16번에 있고 17번은 역시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길게 설명하는 거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UN과 우리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모든 기구들, NGO들이 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데서 하는 일과 자원이 다 한 대로 묻혀서 그래서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자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이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는 세부 목표가 있고 또 달성 얼마나 했는지 이제 체크하는 이제 지표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 쪽에서는 이게 지금 뭐 말하자면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ODA를 제공했나, 원조를 제공했나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0년에 0.04%였다가 이때가 이제 아까 밀레니엄 개발 목표, 새천년 개발 목표 채택할 때죠. 그리고 15년 만에 0.14%가 됐으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는 뭐 3, 4, 12, 3.5배지만 우리가 계속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도 많이 늘어나지만은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경실련에 있을 때 그 북경 여성대회를 다녀와서 성명서를 이제 그때 이제 작성해서 냈는데 ODA를 늘리자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때 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같이 다른 복지단체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또 이게 외교부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가 이제 95년이었거든요. 이제 0.02%였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게 늘어나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많은 기관이나 NGO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물론 자기네가 모금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렇게 쓰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자금도 있지만 이렇게 이 ODA를 어떻게 잘 우리가 받아서 쓸 것인가 활용해서 쓸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NGO들도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ODA 자금을 이제 지원받아서 쓰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ODA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겠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 다음 독일. 이 메르켈이 굉장히 앞장섰어요.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앞장서서 독일이 이 국제사회 문제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난민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U 기구가 있고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법으로 국민 소득의 0.7%를 ODA로 준다라고 그냥 그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정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0.7%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불란서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한국입니다. 물론 순위로 보면 보통 18번째 정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규모로서 저기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OECD에서 뭐를 발표하냐 하면은 이것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 소득 대비 몇 %를 지원했느냐라는 거로 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유엔에서 1970년에 부자 나라들이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 소득의 0.7% 정도는 기여해야 되겠지.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때 동의를 했습니다. 0.7%를 목표치로 잡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몇몇 나라들이 0.7%를 올렸습니다. 바로 1970년대.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0.7% 이상을 그 이후로 1970년 이후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다 0.7% 이상입니다. 0.7 이상이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0.7% 이상이고 독일이 재작년부터 처음으로 0.7%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법적으로 해서 0.7%딱 맞췄고요. 네덜란드가 보통 0.7% 높았는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로 쭉 올라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딨냐? 미국이 가장 많이 하지만 이렇게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미국 국민들은 한 10% 우리가 ODA를 하는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미국이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 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은 0.15%였습니다. 0.15%. 평균은 얼마냐? 한 0.34% 정도 됩니다. 평균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까지만 간다고 해도 우리가 2배 이상 늘려야 되고 만약에 목표치까지 가려면 이거는 한 여러 배 늘려야 돼. 5배 정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적인 결심에 따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지도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그 원조는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해마다 좀 달라져요. 해마다 달라지는데 베트남이 매년 제일 많이 돈을 받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에는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우리 참전국입니다. 그 6.25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낸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있군요.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의 많은 원조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도 우리나라를 이제 6.25 때 도운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좀 의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도와줬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뭘로 갚는 참 의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럼 돈을 양자 ODA라는 건 우리가 한 ODA의 70% 정도를 다른 나라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양자 ODA를 어디에 많이 주느냐? 사회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보건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지원을 하고요.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뭐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경제 인프라 쪽이고요. 생산은 이제 뭘 생산 시설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고 다분야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뭐 그 여러 가지 위에 거를 다 합해 갖고 하는 거고 인도적 원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긴급구호 같은 성격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체제 및 정책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면서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보시면은 제가 이 기본 정신 및 목표 중에 첫 번째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네, 이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사실 이거 법안을 만들 때 어떻게 법안을 만들 것인가 해갖고서는 굉장히 이제 그 논의가 많았고 이걸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막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이걸 만들 때 이제 그 관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깜빡하고는 아니지만 여성 아동만 듣고 장애인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 이거를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장애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현재 이제 그 기본 정신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러한 것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EDCF가 있고 코이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DCF는 이제 집행기구, 이거 수출입은행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총괄하는 정책부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이카는 외교부가 이제 무상원조를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 외에도 그 각 부처에서 또 그 원조를 합니다. 노동부라든가 아까 뭐 건설 우리 지금은 뭐죠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 조금씩 기술협력 원조를 하면은 그걸 다 총괄하는 데가 이제 외교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무 협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거를 이제 다루는 데가 뭐냐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고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이제 그 관련되는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계 관계부처 장관이 들어오고 이제 민간 인사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최종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되고 이제 실무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검토해서 이제 올리는 데가 실무위원회입니다. 지금 체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ODA는 양자간 이제 쉬우실 거예요. 이제 아까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걸 딱 보시면 이제 아시죠. 공적개발 원조 ODA는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가 있다. 양자간 원조에는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가 있다. 무상 원조는 자금 협력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자금을 지원하는 거 기술 협력이 있다. 무상 자금 협력은 코이카와 외교부가 실시기관 소관 부처이고
기술 협력은 관련 정부 부처다. 근데 전체 총괄에서는 외교부가 한다라는 거고요. EDCF는 기획재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다자가는 국제개발은행, 뭐 그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데, 그다음에 유엔에 내는 돈을 이걸 다자간 저걸 그 다자간 협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제 운영 체계고요. 이건 다 이해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느냐? 네,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의 30%. 이게 왜냐하면 덩치가 커요. 한 번에 그냥 그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가 22.7%, 외교부가 아까 긴급 구호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 이게 이제 여기 외교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가 4.3%. 그 밖에 기관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외부에서는 이거를 좀 더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유무상 원조 중에서 무상 원조가 90% 이상 되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조 기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를 않고, 우리가 이걸 벤치마킹한 일본도 이미 이제 통합을 해서 뉴 자이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의 현안은 어떻게 이걸 보다 더 그 잘 조율하고 통합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입니다. 네, 이제 코이카의 사업 형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제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국별 협력 사업, 글로벌 연수 사업, 그 다음에 시민사회 협력 사업, 이게 이제 민간 기관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NGO에 지원하기도 하고, 대학에 지원하기도 하고, 혹은 기업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기업과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 사업, 네, 이건 긴급 구호고, 네, 요게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은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인데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요. 소셜 벤처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이제 코이카와 국제기구가 같이 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국제질병 퇴치 기금 사업은 뭐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실 때 1,000원씩 띄어갑니다. 정부가 모르셨겠지만 그거를 모아갖고 코이카가 이 돈을 가지고 그 해외 개도국에 보건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NGO들이 거기에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공모에 당첨이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게 되면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재 양성 사업이 이제 봉사단 내보내는 겁니다. 이 봉사단은 해외의 정부 기관으로도 가지만 우리 NGO로도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국별 연수 사업은 입찰로 참여할 수 있고요. 글로벌 연수 사업도 입찰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사업,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인도적 지원 사업은 거의 다 NGO가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 국제기구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세계 식량기구 WFP가 코이카랑 한다. 그럼 그거를 결국 하는 데는 NGO입니다. 그래서 NGO를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한다 그러면 방글라데시에 이제 NGO들이 하는데, 방글라데시에 나가 있는 한국 NGO들이 또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국제질병 퇴치기금 사업, 이거는 100% NGO가 합니다. 인재 양성 사업, 이것도 NGO가 합니다. 결국 뭐냐면 NGO들이 여기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NGO 중에는 기독교를 정신을 베이스로 해서 생겨난 NGO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 대부분의 NGO들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NGO,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NGO들이고, 또 교회들도 NGO를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나눔운동은 이제 종교 그 성을 띠지 않는 이제 NGO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나 우리가 이제 종교성을 띠지는 않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그 지구촌 나눔운동 이제 그 후원의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처음에 한 2회 후원의 밤인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타계하신 송월주 스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셔갖고 월주 스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려나 보다. 그러겠더니 장고를 생각하고 이제 연락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지구촌 공생회라는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라는 단체가 지금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정신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파시켜 갖고 그분들이 또 더 좋은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확산하는 거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네, 그 공생회 만든 거를 굉장히 축하하고 뿌듯해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분야를 보시면은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또 기술환경, 에너지, 범분야라는 건 이제 환경, 성평등, 인권, 평화 해갖고 이제 그 사업 쪽은 아니지만 이제 이슈로 이제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좀 중요한 분야들이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뭐냐면은 누가 이제 여기에 활동을 많이 하냐 그러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장에 계실 때부터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정수직업훈련원에서 그 목공 과목을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이제 훈련부장이 돼갖고 하신 분인데 그때 이제 조금 지난 그 80년대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그 외국의 개도국 애들이 이제 와서 배우더래요. 얘랑 말이 통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를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집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코이카에서 사람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랑 연결이 돼갖고 보니까 이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직업훈련도 하실 수 있어서 우리 베트남 직업훈련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하다가 유엔에서 발룬티어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유엔 발룬티어라고. 이분이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유엔 발룬티어라는 거는 전부 정부 기관에만 보냈는데 처음으로 이제 NGO에 보낸 사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유엔 발룬티어 그 프로그램으로 거기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구촌 나눔운동 베트남 사업장에서 이제 직업훈련센터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 전문가가 되셔갖고 70이 넘으셨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을 뭐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은퇴하신 분들이 기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중점 협력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원조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몇 군데 이제 국가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갖고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4개국인데 제가 여기 나중에 보니까 27개국인데 요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27개국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쪽에는 ODA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NGO들이 만약에 ODA 자금을 갖고 하고 싶다 하면은 요런 나라에서 하면 좋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 다른 나라에 하고 싶다 하면은 중점 협력국 이외의 협력국에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자세하게 여기에 출처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딱 12시 30분이 돼갖고 제가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